눌러주셔야지 예,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5대 장편에 속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는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카라마조프 가문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존속 살해라는 끔찍한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살인 사건이 주제인데 세계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범죄 드라마처럼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총 1,500쪽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이고 또한 도스토옙스키 작품답게 등장인물도 많고 그리고 내용 전개가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 섣불리 작품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서는 단순히 살인사건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주인공들만의 얽히고 설킨 러브스토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장 로맨스가 펼쳐지는데요. 마치 우리가 욕하면서 끝까지 막장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면서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올 줄을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셨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이제 빨리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소개할게요. 아버지 퓨오드르 카라마조프에게는 첫째 아들 드미트리 카라마조프, 둘째 아들 이반 카라마조프, 막내 알렉세이 카라마조프가 있습니다. 우리 작품에서는 알렉세이를 알료샤라고 주로 하고요. 사생아 스멜즈코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드미트리의 약혼 여인 까티리나, 드미트리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 그루셴카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술과 여자밖에 모르는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는 50대 아버지 퓨오드르 카라마조프가 등장하고요.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드미트리는 아버지 퓨오드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인인 그리고리의 손에서 살아 장교가 됩니다. 그는 사실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방탕한 행동을 거듭하지만 정열과 순수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이반과 알료샤에게도 역시 아버지 퓨오드르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반은 냉정한 인물인데 지적이지만 차가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당시의 러시아 지식인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알료샤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천사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자애가 넘치는 수도사로서 당시의 종교인을 상징합니다. 장남인 드미트리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을 받기 위해 끝없이 아버지랑 갈등을 하고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꼬여버린 로맨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남 드미트리가 까테리나와 약혼한 사이인데 사실 그는 그루셴카라는 여자에 푹 빠져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 퓨오드르 역시 그루셴카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루셴카는 정말 판무파탈인가 봐요. 이렇듯 퓨오드르와 드미트리는 재산 문제 그리고 애정 문제까지 겹쳐서 갈등의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실제로 폭행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퓨오드르가 살해된 채 발견이 돼요. 정말 드미트리가 죽는 걸까요? 네, 재판장님 이제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22 고합 천호 존속살해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드미트리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예주, 이나실, 서미경, 김하원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한민, 김주아, 황희재, 홍세린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드미트리 까라마조프입니다.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1995년 11월 11일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군에 있었지만 지금은 조그만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 드미트리는 평소부터 아버지와 여자 문제로 싸움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돈 3천 루블을 갈취하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아버지 표도로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의 머리를 친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표도로 씨는 상처 부위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2항에 근거하여 존속살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예,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예,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도 공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피고인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찾으러 아버지의 집을 찾아간 것뿐입니다. 그는 여자가 없는 사실을 외부에서 깨닫자마자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고 돈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장만 있을 뿐 증거는 모두 불충분 상태입니다. 이에 변호사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없었고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검사는 피고인이 무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 측은 피고인이 약혼녀 까테리나에게 보낸 편지와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3천 루블이 담겨져 있던 동봉투를 증거 자료로 신청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한 후 도망치는 현장을 목격한 하인 그리고리와 범행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약혼녀 까테리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사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절구공이와 서진, 살해당한 표도르와 피해자 그리고리의 상처 부위 자료, 살해 현장 그림 자료로 현금 약 1,000루블과 상점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 자료로 신청하고 의사 입안 안료샤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드미트리가 까체리나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검사는 드미트리가 까체리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제시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이 보낸 편지를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증인으로부터 빌린 3,000루블을 다음날 받겠다. 돈을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찾아가 머리통을 부수고 숨겨진 돈을 가져오겠다. 그자 아버지에게서 3,000루블을 빼서 당신에게 주겠다. 베개 밑에 장밋빛 리본으로 묶인 돈봉투가 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 편지 안에 적힌 범행 계획은 사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시중에 적었다기에는 꽤 치밀한 범행 계획이며 이는 계획된 범죄임을 밝힙니다. 이 검사 측은 존속 살해 혐의죄, 계획적 살인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변호인 측은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재판장님. 편지를 쓸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욱하는 성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원래도 쉽게 욱하는 성격인 피고인은 술을 마심으로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빠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제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편지를 자세히 보시면 편지지가 영수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영수증에 쓰여 있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쓴 것이지 치밀한 계획하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이 주장하는 치밀한 계획 범죄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드미트리가 까체리나에게 대한 편지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합니다. 3,000루블과 봉투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검사는 3,000루블과 봉투의 내용을 제시하십시오. 이 봉투는 피해자의 침대 옆 마루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봉투는 속이 비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찢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피고인이 약혼녀 까테리나에게 보낸 이 편지를 주목해 주세요. 이 편지에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머리통을 부수고 그의 베개 밑에 숨겨진 돈을 가져오겠소. 그자에게서 2,000루블을 뺏어다가 당신 앞에 집어던지겠소. 그 자식의 베개 밑에는 장밋빛 리본으로 묶은 돈 봉투가 있다오.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소. 라고 써져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절실했으며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결국에는 친부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피고인은 이 돈 봉투의 존재를 하인인 스메르자코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듣기만 했을 뿐 직접 돈 봉투를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봉투를 발견했을 당시 종이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돈만 챙겨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만약 하인 스메르자코프가 범인이었다면 직접 봉투가 어디 있는지 보았었기 때문에 따로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찢어진 봉투의 존재를 들었다. 그 들은 사실을 근거로 우발적인 글을 썼다.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봉투는 물론 그 안에 돈 3,000루블은 사건 전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스메르자코프를 통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죠. 만일 그가 살인을 했다면 피가 가슴까지 가득했던 사체를 보았을 때 그 봉투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끝만 찢어져 있지 피자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전개의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은 표도르 까르마조프의 돈이 아니며 그것은 그가 전에 까체리나에게 빌린 3,000루블 중 쓰고 남은 1,500루블이었음을 주장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그가 상점들에서 사용했던 영수증, 또 그가 길에서 뿌린 돈을 사람들이 수거해 간 것에 대한 추정 금액들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순식간에 돈이 뿌려졌다고 해도 2,000불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0루블과 봉투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주철서진, 절구공의의 내용을 제시하십시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노쇠 공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정원에서 그리고리를 공격했을 때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그리고리 상해 현장에 남아있던 둔기입니다. 그리고 주철서진은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보았을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범인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유력하게 추정되어 증거로 제시합니다. 검사는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예, 먼저 피고가 까체리나에게 보낸 편지와 주변 인물들에게 말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 범죄는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충분히 증거를 치밀하게 조작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건 당일 피고는 페냐의 집에서 절구공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 집에 있던 다른 도구인 주철서진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사망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 도주 중 우연히 그리고리에게 들켜 급하게 들고 있던 절구공의로 그리고리를 때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 챙겨갔던 흉기인 절구공의를 사용하지 않고 주철서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장님 의의 있습니다. 피고인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 주철서진으로 피해자를 죽였으리라는 것은 변호인이 주철서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검사 측이 상상에 가까운 추측을 한 것입니다. 피고는 범행을 계획하려고 절구공의를 일부러 숨겨두고 있다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페냐의 집에서 까체리나 소식을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나가려다가
마침 절구공이가 보여서 우발적으로 가지고 갔고 그것은 그리고리를 떼어놓는 데 쓰였을 뿐 굳이 피해자의 방에서는 절구공이를 내려놓고 추출 서진을 찾아서 썼다가 다시 절구공이를 집어들어 나올 필요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증인 신문을 통해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철서진, 절구공이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 그리고리 까짜리나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의사 이반 안료사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만약 선서를 한 다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는 증인 그레고리가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먼저 검사가 신청한 그리고리 증인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겠습니다. 그리고리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의사 증인은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표도로가 사망하던 날 피고인 드미트리와 정원에서 마주친 일이 있었지요.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관 계단으로 내려서는 순간 정원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정원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도망치는 그 녀석을 목격했고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열린 창문을 봤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잠겨 있었다고 말한 그쪽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놈을 놓치지 않으려고 쫓아가서 담장을 막 넘으려는 그의 다리를 잡고 늘어지자 그는 저 절구공이로 저를 내리친 것입니다. 그때 드미트리가 표도로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에게 해를 가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네. 과거 피고인 드미트리와 아버지 사이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구타한 후 다시 찾아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그 당시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살해 직후 도주하다가 증인을 마주쳤습니다. 증인이 담장을 넘어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은 증인을 내리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19를 부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즉시 119를 부르고 증인을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후이기에 예상치 못한 목격자를 잠시 살펴본 뒤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요통 때문에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약의 재료가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사루비아, 질경이와 고추를 넣었습니다. 그것들을 주정에 담갔지요. 주정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보드카, 즉 술입니다. 나이도 있으신 분이 술을 물컵으로 한 잔 반이나 마셨다면 꽤 취하지 않았나요? 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만. 엄연히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 지금이 여름도 아닌데 어째서 문이 발짝 열려 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던 것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그 문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담장을 넘으려고 했었는데 직전에 증인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고 한 발을 붙잡았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면 굳이 담장을 올라가지 않고 바로 문으로 달려나갔겠죠.
그리고 만약 증인의 말대로 그 문이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평상시 그 문은 증인이 열쇠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의 자물쇠나 고리에 강제로 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혹시 증인이 허리가 아팠거나 약수를 먹고 취해서 문 잠그는 걸 잊은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지 증인의 증언 전반에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당시 상황을 똑똑히 목격했다는 증인의 증언을 무시한 채 사건 당시 정원 쪽 문이 열려있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검사의 이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변호인 측도 열려있지 않다고 추정일 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증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레고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그리고리 머리의 피해 사진과 뾰도르 파블로비치에 의해 피해 사진을 보셨습니까? 경찰서장의 요구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리의 머리에 맞은 노쇠공이를 현장에서 발견하여 머리에 난 상처가 노쇠공이로 맞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뾰도르 파블로치의 주검도 확인하였는데 그의 머리에는 분명히 다른 상처가 발견되어 두 사람이 같은 도구로 살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레고리의 상처는 끝이 둥근 노쇠공이로 맞아서 상처의 모양이 각지지 않고 둥글게 움푹하였습니다. 뾰도르 파블로비치는 각이 진 어떤 것에 의해 찍힌 상태였고 두서너 번 가격을 당해 과다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사용한 절굿공이와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서진이 다르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리의 상처는 노쇠공이로 생긴 것으로 현장에서 발견되어 확실합니다. 그러나 뾰도르 파블로비치는 주변의 정황상 각이 지고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어 내리찍었을 때 상처를 내기 쉬운 물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살펴본 건데 책상에 놓여있던 서진의 각 모서리 모양이 뾰도르 파블로비치의 머리에 난 상처의 모양과 일치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두 사람이 살해된 범행 도구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의 질문인데요.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신 증인은 피고인의 어렸을 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젊은 시절 45살로 기억합니다. 그때 신발도 신지 않고 단추 하나만 달린 바지를 입고 뛰어다니던 작은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가엾어져서 그 아이에게 호두 1푼트를 사주면서 손을 치켜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신의 이름으로. 아이는 제 말을 따라하였고 호두를 받고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혈기왕성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 청년이 손을 치켜들더니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신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아이가 그 어렸을 때 소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에게 호두 1푼트를 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만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며 평생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앞에 있는 드미트리입니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흉기는 절굿공이었고 뾰도르 파블로비치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흉기는 서진이었습니다. 사용된 두 흉기는 분명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살인을 계획하였더라면 흉기도 당연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한 손으로 가볍게 잡히는 절굿공이가 아니라 사람을 살인하는 데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를 준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면 먼저 마주치고 목표 삼은 뾰도르 파블로비치를 계획한 도구로 때렸어야 했는데 의사의 증언처럼 뾰도르 파블로비치 살해 도구는 절굿공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호두 1푼트에 고마워하는 피고인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키워주었던 그리고리를 흉기로 내리친 사람이 동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을 다치게 한 도구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사람의 인격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나요? 그에 따른 근거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는 있어도 선하고 여린 본성은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허세나 허풍일 수 있고 여러 범죄의 범인을 확률적으로 보면 말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그리고리를 내리친 절구공이와 아버지를 죽인 도구가 다르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아버지를 살해한 용의선상에서 빠지기 위한 매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베오도르 파블로비치를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두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 도구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증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피고는 절구공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실제 범행 도구는 절구공이가 아닙니다. 실제 범행 도구는 바로 방금 전 증인이 제시한 주철서진입니다. 피고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혼동을 주기 위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주철서진으로 피해자를 죽였습니다. 그 후 범행에 사용된 도구에 묻은 피와 지문을 닦고 절구공이를 챙긴 뒤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주철서진이 진짜 범행 도구라고 판단하며 절구공이를 챙겼던 피고는 자연스레 용의선상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에서 계획에는 없었던 목격자 그리고리를 마주치면서 피고의 범죄는 들통나게 됩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피고는 급한 대로 손에 들고 있던 절구공이로 그리고리 씨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따라서 주철서진이 진짜 흉기이고 피고는 그 점을 이용해서 용의선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목격자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살인을 들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의사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5분간 휴정을 선언합니다. 잠시 5분간 휴정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스멜은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해. 아멘. 알렉세이, 제가 잠들 때까지만 방에 있어 주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좀 무서워서요. 뭐가 무서워? 밤이 되면 그림자들이 절 어둠 속 그림자는 경계를 알 수 없어. 내가 그림자인지 그림자가 나인지 선명하지 않아. 빛 속에 그림자는 어느새 키가 커져버렸고 날 앞서가면서 날 갖고 놀아요. 나는 영원한 그림자, 눈을 뜬 적 없죠.
같은 당신과 나는 달라. 우리 잠깐의 그림자 빛을 기다리며 어둠 속을 함께 걷고 있어. 우리 쫓는 그림자 언젠간 사라져. 아침에 떠밀려 도망가는 악몽처럼 우리 가리는 그림자 눈을 떠 바라봐. 얼마나 깊은지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 스멜 기억나? 네, 제가 무섭다고 할 때마다 알렉세이가 가르쳐줬던 건데. 빛 속의 그림자는 자유롭게 날아. 내가 솟아오르면 나도 솟아오르죠. 우리가 사라지면 그림자는 자유롭게 날아간대요. 영원한 곳을 찾아. 나는 영원한 그림자. 당신은 나의 빛. 당신이 움직이면 나도 따라 움직여. 머릿속의 그림자 경계할 수 없어. 내가 그림자가 나 어딜 가는 건지 얼마나 보이는지. 나는 영원한 그림자. 당신은 나의 빛. 당신이 움직이면 나도 따라 네, 증인 까체리나 착석하셨죠? 자, 먼저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편지를 받은 건 바로 범행 전날 밤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 아버지 집 어디에 돈이 있는지, 거기에 이반이 떠나면 죽여버린다고 써 있었습니다. 왜 피고는 주인에게 이 엄청난 범행 계획을 미리 알렸을까요? 제가 그 편지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건이 일어나기 3주 전에 피고가 주인을 찾아왔거든요. 네,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바로 그릇센가 저 여자와 멀리 떠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피고가 주인에게 돈으로 주인을 배신할 텐데도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드미트리가 변심한 나머지 저를 버리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그때 드미트리에게 3,000루블을 내밀었고, 그리고 그 모스크바에 있는 저희 언니에게 붙여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붙여도 괜찮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드미트리는 저 여자 그루센카를 좋아해서 나를 배반하기 위해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염치 없는 인간 쓰레기가 되었죠. 피고는 주인이 빌려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네, 드미트리는 그 돈을 받아 저 그루센카와 함께 하룻밤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증인의 말로는 야코니아던 증인에게 빌려간 돈도 자신의 애인과 노는 집에 썼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많은 3천 루블을 하루 만에 모두 썼다는 것입니까? 네, 드미트리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돈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써버린 비열하고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증인에게 돈을 빌려서 애인과 놀아난 피고는 그 이후 증인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드미트리는 그 뒤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매우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증인의 말로는 증인에게 돈을 매우 돌려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 돈 때문에 드미트리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 돈을 저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저 교활한 그루센가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돈을 훔쳤지요. 그 돈마저 그루센가를 데리고 저 시골로 가져갔고 거기서 또다시 그 모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루센가와 함께요. 증인은 범행 전날 피고인에게서 살인을 계획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편지에 적힌 대로 살인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범행 3주 전에 빌린 돈 3천 루블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피해자 표로르가 가진 3천 루블이 피고인이 살해를 저지른 확실한 범행 동기가 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 드미트리 카라마조프에게 3천 루블 이상의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약혼하기 전 가정에 긍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곳이 아니라 당신들이 서로 처음으로 알게 된 그때 있었던 일입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 아버지는 부대의 중령이었습니다. 부대의 공금을 관리하였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공금을 동네에 있는 늙은 상인에게 빌려주고 이자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늙은 상인이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런 거래는 일어날 수도 없다며 시침을 냈죠. 교활한 늙은 상인에게 공금 사기당한 것이에요. 사기당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부대에서 장부와 공금을 반납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 일로 자살까지 시도하셨습니다. 언니와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때 언니는 대령의 드미트리에게 찾아가서 4,500 루블 돈을 받아오라고 했고 저는 나의 모든 것 육신과 영혼을 바쳐서라도 그 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대령 드미트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저를 비아냥거렸지만 잠시 후 5천 루블짜리 무기명 수표를 저에게 주었지요. 저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지요. 하지만 그때 드미트리는 언니에게 저를 보내라는 조건의 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저를 두고 그때 거래를 한 것이죠.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3천 루블을 주셨던 것입니까? 네. 돈이 몹시 궁한 것 같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3천 루블을 당장 우체국으로 달려가 송금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한 달 안에 송금하면 된다고 하며 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언제라도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그 돈을 받는 즉시 3천 루블을 송금하리라고 믿었습니까? 네. 저는 드미트리가 아버지로부터 3천 루블을 받을 거라고 저에게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증인도 피고인에게 5천 루블 정도 되는 돈을 빌린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3천 루블을 증인의 이모에게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은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까? 저는 드미트리에게 이 빚을 두고 까다롭게 굴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드미트리가 그때 저를 찾아왔더라면 저는 당장
저에게 빚을 진 이 불우한 3천 루브 때문에 그토록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저 또한도 드미트리를 부를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고결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5천 루블을 아낌없이 까체리나에게 베풀어준 피고가 나중에 어떻게 3천 루블을 갈취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증인 까트리나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2반을 신문하겠습니다. 자, 변호인 먼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어디로 떠났습니까? 모스크바로 갔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바로 가지 않고 왜 체르마시냐를 들려서 갔습니까? 스메르자코프가 저에게 체르마시냐에 가는 것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체르마시냐에 가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에게 체르마시냐로 가라고 한 스메르자코프가 알았겠지요. 스메르자코프는 왜 증인에게 체르마시냐에 들렸다 가라고 한 것 같습니까? 그가 전에 한 말에 따르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모스크바 대신 체르마시냐로 가는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한 말 중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증거로 제시한 그 3천 루블을 누구에게서 받으셨습니까? 스메르자코프와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이 살인한 것을 알려주며 증거로 3천 루블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지요? 어제 스메르자코프의 집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증인에게 무슨 말을 하며 그 돈을 주었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저에게 자신이 살인한 것을 들려주며 저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간질병을 일부러 꾸며냈다고 합니까? 사건 당일에는 그는 간질병으로 발작을 일어난 것처럼 흉내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메르자코프가 어젯밤에 자살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한 살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죽어버려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럼 증인은 스메르자코프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증인은 어제 스메르자코프를 만났고 그의 자백을 모두 들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증오하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뾰도르 파블로비치의 사생아라고 생각하고 합법적인 자식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증오했을 거라는 사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고리 놈이 정원으로 달려가는 피고의 다리를 붙잡고 소리친 그 순간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서 일어났을 때 무서운 생각이 성립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을 죽이고 3천 루블을 탈취한 뒤 그 죄를 큰아들에게 덮어 씌우자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띈 정원의 돌로도 죽일 수 있고 앞서 말했듯이 그 서진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3천 루블만 있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증인의 말에 의하면 스메르자코프는 사건 당일 간질병으로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꾸며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스메르자코프는 어젯밤 증인에게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훔친 3천 루블을 주고 자살해서 처벌을 피하고 드미트리의 무죄 선고 가능성을 묻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뾰도르와 드미트리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아버지와 피고의 금전관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와 형이 유산의 문제로 다퉜습니다. 증인이 가져온 3천 루블은 누구의 것입니까? 뾰도로비치의 것입니다. 스메르자코프가 죽기 전 그의 집에 갔었습니다. 그가 어제 이 3천 루블을 저에게 주며 뾰도로비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천 루블은 분명히 뾰도로비치의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1만 루블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닌 뾰도르비치의 돈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표도르비치의 돈입니다. 피고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예전부터 똑같은 말을 해와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봉투에 든 돈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스메르자코프가 얘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현재 피고인이 아닌 스메르자코프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어제 스메르자코프로부터 자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와서 말하는 겁니까? 그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자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 환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그것은 스메르자코프가 살인을 저지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증인 스스로 환각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증인 스스로 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엔 피해자 본인, 목격자, 그리고리와 그의 아내, 그리고 피고인과 스메르자코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무죄라 주장한다면 남는 사람은 스메르자코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스메르자코프가 어제 자살했으니 덮어씌우기엔 둘도 없이 최적의 조건에 갖췄습니다. 하지만 스메르자코프에게는 살인을 저지를 아무런 동기와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그가 주인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증오심의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스메르자코프가 피고인보다 먼저 3,000루블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만약 돈을 가지고 싶었다면 굳이 죽이지 않고 훔쳐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봉투는 찢겨져 있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음을 알았으니 굳이 봉투를 찢고 현장에 버린 채 도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인은 스메르자코프가 어젯밤 3,000루블을 주며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설명이 유서로든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저 3,000루블 돈만은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메르자코프가 제출한 3,000루블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증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증인 위반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인 알료샤 까라마조프입니다. 자, 먼저 변호인을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드미트리가 정말 아버지를 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형님은 난폭하고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성격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고결하고 자존심 강한 성격을 갖고 있고 남에게 항상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스메르자코프입니다. 증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반 형과 까제리나와의 대화에서 들었습니다. 이반 까라마조프와 까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스메르자코프가 죽였다고 말했습니까?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들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가슴 위쪽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네, 피고인은 가슴 위쪽을 두드리며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것만 있으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반을 이라고 몇 번이나 외쳐댔습니다. 피고인이 두드린 부분에는 분명히 1,500루블이 담긴 주머니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드미트리가 증인과의 면회에서 3,000루블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3,000루블에 대한 형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 돈을 아버지가 강탈한 자기 유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살해된 아버지에게서 당연히 받을 돈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증인이 볼 때
형님은 3천 루블을 당연히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받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그르셴카라는 여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 여인은 형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네, 형님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르셴카와 아버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버지도 그루센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루셴카를 두고 아버지와 당신의 형님은 일종의 삼각관계였다고 인정하십니까? 서로를 굉장히 질투하고 있었겠군요. 당신 형님이 아버지를 죽일 작정이라는 말을 당신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형님은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형님은 최악의 경우에 감정이 극도로 달하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은 형님의 말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형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순간에 어떤 거룩한 감정이 형님을 구해내리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으니까요. 형님의 얼굴 말고 드미트리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형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형님이 제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메르자코프의 유죄에 대해서도 형님의 말과 얼굴 표정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습니까? 형님은 저와 만난 날 밤에 목에 1,500루블을 꿰매 넣은 주머니를 차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까체리나에게 빚지고 있는 부채의 절반이 되는 돈으로 그 돈을 까체리나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루셴카가 동의만 했더라면 그루셴카와 달아나는 데 사용하려고 했다는 동의입니다. 형님은 아버지에게 3,000루블을 강탈하지 않았으며 원래부터 1,500루블의 돈을 갖고 계셨습니다. 피고가 자기 가슴팍을 치면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 정확합니까? 형님의 가슴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돈주머니입니다. 심장이 아니라 훨씬 위쪽인 목, 아래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자기 가슴팍을 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주먹으로 두드린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목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의 1,500루블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요? 네. 과거 피고인은 증인에게 감정이 극에 달하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얼굴 표정을 들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믿지만 이는 증인의 심증일 뿐 사실상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증인은 피고인의 1,500루블의 돈을 실물로 본 적이 없고 오직 자신이 목격한 것에만 근거해 증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알류세 까라마조프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판장님,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에도 아버지를 구타하고 위협하는 태도를 자주 보였습니다. 또한 평소 지인들에게도 아버지를 살해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모든 발언과 행동은 증인 까테리나 양이 보낸 편지 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해 아버지를 살해하였으며 이것은 명백히 계획된 살인사건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3,000루블을 갈취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살인입니다. 3,000루블의 필요가 절실했던 만큼 피고인은 살인 동기를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살해 직후 사건 현장을 빠져나오다 마주친 목격자를 고의성으로 지니지 흉기로 치며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의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애인 그루셴카 집으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희 검사 측은 피고인에게 존속 폭행죄, 존속 살해죄, 살인 미수를 물적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삼아 확신하며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재판장님. 만일 피고가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을 목격한 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낼 만큼 잔인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5분 동안 증인 그리고리의 머리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대신 단숨에 그의 두개골을 박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민이나 선량한 감정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양심을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리가 약으로 먹은 술 때문에 취해서 한 발언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또 피고인이 까체리나에게 보낸 취중 편지에는 살인 계획이 쓰여져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흥분한 상태의 허세로 보이며 도구도 방법도 실제가 됐는지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의사의 과학적인 설명과 정확한 상처 증거 사진이 떠올려 주십시오.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의 출처도 증인 안료샤를 통해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까체리나에게 받은 돈의 절반을 계속 목에 걸고 다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사 측은 피고인의 무죄를 원하는 바입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는 없나요?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범행 전날 약혼녀 까체리나에게 범행을 계획한 편지를 보내며 오래전부터 아버지에게 품어왔던 앙심을 표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싸움을 일삼았던 이들의 모습은 범행 동기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앞서 계획한 대로 피고인 아버지 표도르의 머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돈 3,000루블을 훔쳤습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들고 간 흉기인 노쇠공이와 실제 살해 도구인 주철서진을 사용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도망치던 도중 피고인은 자신의 도주를 목격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즉 자신의 살인 계획에는 없었던 변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살인을 들킬 것을 두려워해 손에 든 노쇠공이로 목격자 그리고리의 머리를 친 뒤 119에 신고하는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반대로 변호인 측이 진짜 범인이라 주장하는 스메르 자코프에게는 피고인과 달리 아무런 동기와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증오심에 살인을 저지를 이유도 없고 돈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현장에서 발견된 봉투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스메르 자코프는 이미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음을 알았으니 굳이 봉투를 찢고 현장에 버린 채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스메르 자코프가 진짜 범인으로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갑자기 자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건의 진실을 유서로 남겼어야 합니다. 3,000루블의 돈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형법 제25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자식이 자신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다 마주친 목격자를 살해 의도가 담긴 채 고의로 치며 살인 미수에 가까운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부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이 범행 당일 아버지 집에 달려간 것은 오직 자신의 여자를 찾으러 여자의 소재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스메르자코프의 말에 의하면 3,000루블이 이부자리 밑에, 그러니까 베개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돈을 베개 밑에서 꺼내야 하는데 이불은 조금도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깔아놓았던 하얀 시트는 전혀 피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그가 사용한 돈의 출처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인이었던 의사가 말했듯이 피고가 사용한 도구인 절구궁이와 실제 살인범이 사용한 도구는 같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남은 사람은 스메르자코프밖에 없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피해자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3,000루블을 보관하는 것을 직접 도왔고 증인 이반 카라마조프 씨가 말했듯이 스메르자코프가 자신이 간질병 발작 흉내를 냈다고 했고 증인에게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서 훔친 그 3,000루블을 주었습니다. 스메르자코프는 평소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 증오하며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간질병 발작을 흉내낸 것이라면
피고인의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여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나가다 그리고리에게 피해를 입힐 때 그는 충분히 퓨도르 파블로비치를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정식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아버지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 형에 대한 복수심으로 사건을 저지르고 자살함으로써 한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죽음을 주어 복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살인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인 드미트리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였지만 결단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죄라면 날개받겠지만 법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뿐인 아버지에게 버림받다시피 하여 외롭게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제가 죽일 생각이었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단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키워준 그리고리 영감을 다치게 한 것은 진심으로 후회하며 그가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인 제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디 저의 무죄를 밝혀주시고 평생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지방법원 2022 고압 1000호 피고인 드미트리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심원들의 의견 정리와 이후 이어질 판결 선고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누가 행동을 했을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더 원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해 형제들 중 죽음을 원하는 사람 누굴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사람 누굴까 헛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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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미트리 아버지를 죽이겠다 떠들었지 돈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여자 때문에 서로를 저주하고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드미트리가 죽었을 거야 헛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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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은 아버지의 생각을 무시했지 하지만 돈 한 푼 없는 자신을 경멸했었지 팔리지 않는 자신의 지식을 경멸했지 그런 자신을 패자처럼 바라보는 아버지를 또다시 경멸했지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경멸을 당했을 거야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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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사 아버지의 모든 더러움 속에 눈 돌리고 도망쳤지 하느님을 믿는 이유로 현실의 아버지를 방관했지 하느님의 성스러움에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의 더러움에 몸서리쳤었지 아버지의 더러움에 몸서리쳤었지 현실의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하느님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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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를 자꾸 푸는 네가 무서워 난 네가 두려워 넌 아버지를 닮아 있어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은 애초부터 미쳐있던 너밖에 없어 사랑의 하늘이 하늘로 갈수 있을까 최고의 하늘에서 날 보게 될 것인가 기도하며 정겨워질 내 맘에 날 향해 불러던 기억의 소녀 헛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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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으로 헛소리야 아버지 피를
네, 배심원들이 지금 아직 회의 중입니다. 혹시 배심원 마지막 지금 투표 과정이 있으니까요. 배심원들은 톡방에서 투표를 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행동을 했을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더 원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해 형제들 중 죽음을 원하는 사람 누굴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사람 누굴까 헛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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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떠들었지 돈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여자 때문에 서로를 저주하고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드미트리가 죽었을 거야 헛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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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은 아버지의 생각을 무시했지 하지만 돈 한 푼 없는 자신을 경멸했었지 팔리지 않는 자신의 지식을 경멸했지 그런 자신을 패자처럼 바라보는 아버지를 또다시 경멸했지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경멸을 당했을 거야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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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사 아버지의 모든 더러움 속에 눈 돌리고 도망쳤지 하느님을 믿는 이유로 현실의 아버지를 방관했지 하느님의 성스러움에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의 더러움에 몸서리쳤었지 아버지의 더러움에 몸서리쳤었지 현실의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하느님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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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를 자꾸 난 네가 무서워 난 네가 두려워 넌 아버지를 닮아 있어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은 애초부터 미쳐있던 너밖에 없어 사람이 하늘을 하늘로 갈 수 있을까 실수의 하늘에서 날 넘게 될 수 있을까 기도하시며 저려오는 내 맘에 내 향해 사투하던 기운을 사냐 헛소리야 내 손으로 헛소리야 헛소리야 모두 뽑아내고 헛소리야 내 손으로 헛소리야 아버지 피를 헛소리야 모두 뽑아내고 헛소리야 헛소리야 이 세상에서 자유적이 세상이 어렵게 집단이야 이 세상은 세상이 전에 가지만 네 생각 따라서요 헛소리야 헛소리야 네, 서울지방법원 2022 고압 천호 피고인 드미트리에 대한 존속 살인죄 혐의 입증 사건의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실하게 회의하고 투표해 주신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 드미트리는 평상시에도 아버지 뼈도르 카라마조프에 대하여 자신의 돈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한 여자를 두고 경쟁자로 여겨서 위협해왔습니다. 사건 전일에도 그런 의사를 까트리나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정상적인 부자 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엄연히 혈연으로 이어진 부자 관계인 것입니다. 배심원들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돈의 출처, 증인 이반이 제출한 돈의 출처가 일부 증인의 발언뿐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일관되게 피해자를 위협한 행동들의 동기, 즉 돈과 질투가 살해에 충분한 요인이 되고 참혹한 살해 방법, 그 이후에 반성 없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돈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유죄 의견을 3대2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문한 결과 피고가 자기에게 걸린 범죄 행위를 시인하지 않으면서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반면
배심원들이 인정한 증인들과 정황들로 볼 때 피고의 범죄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50조 2항에 의거해 직계존속 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오늘부터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